1997년 6월 10일 제주도 해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던 가족들 사이에서 7살 예나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와 수미 씨 부부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방송 도중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예나의 실종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지금도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제주도 해변에서 사라진 소녀가 수십 년 뒤 그토록 기이한 상황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도 이런 미스터리한 실화에 흥미가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제주도 해변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 직전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다져진 모래거리에는 주말마다 한국 가족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대구나 부산에서 온 사람들은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더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곤 했습니다. 평균 기온 32도씨와 제주 특유의 습한 공기는 끈적했지만 쾌적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독특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준호 씨와 수미 씨 가족은 1994년부터 매년 같은 작은 오두막을 빌려 여름 휴가를 보내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38세의 건축가로 제주도청에서 일했고 35세 사서인 아내 수미 씨와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제주도 해변에서 보내는 열흘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 딸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7살 예나는 특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늘 헝클어져 있는 갈색 머리칼과 엄마가 본 그 어떤 아이보다도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탐험하고 질문하는 아이들 특유의 끊임없는 에너지를 뿜어냈죠. 4살 터울의 어린 동생 수아는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무한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 두 자매는 여름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팀을 이루었습니다. 밤마다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고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묵던 오두막은 10개 있었고 주요 해변에서 2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나무와 시멘트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현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수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곤 했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들의 휴가를 위한 최면적인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의 주인은 평생을 제주도 해변에서 살아온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가족을 알고 있었고 마을이 겪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았지 김 할아버지가 종종 말했습니다. 이제는 해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예전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친절한 미소를 띠고 세입자들의 안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1997년 6월 11일은 특히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은 제주 바다의 깊고 푸른색을 온전히 드러냈고 바닷바람은 숨막히는 더위를 식혀주는 딱 좋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모랄레스 가족은 그 주 동안 일정한 루틴을 따랐습니다.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 식사와 오후 휴식을 위해 돌아온 다음 저녁 늦게 다시 바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예나는 작은 어선 부두 근처 바위에서 발견한 소라게에 특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녀는 작은 갑각류들이 껍데기를 바꾸는 모습을 거의 2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수미 씨는 비치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으며 예나를 지켜보았고 수아는 파라솔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얘네는 집을 옮겨? 예나가 작은 손으로 소라게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물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그녀의 특징이었습니다. 수미 씨는 잡지를 내려놓고 딸 옆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얘네도 자라거든. 크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해. 수미 씨는 딸과의 진정한 교감의 순간을 즐기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너희가 자라서 새 옷이 필요한 것과 같단다. 예나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보이는 깊은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새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해? 걱정 마 우리 아가. 자연은 모든 동물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단다. 그날 오후 가족은 해변의 북쪽 끝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좁은 모래톱과 바위로 바다와 분리된 작은 민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예나가 작년에 발견한 곳으로 그녀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웅덩이 물은 다양한 새들이 모여드는 거의 마법 같은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코닥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찍으며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순간들을 담으려 했다. 사진 중 한 장에는 예나와 수아가 민물 웅덩이와 바다 사이에 모래다리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아이는 놀이에 완전히 몰두한 채 몰두한 표정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바다 식당이라는 작은 현지 식당에서 예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수미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는 그저 개들이 생각나고 다음날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준호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아주 일찍 해변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찍 갈 거라고 약속해 줄 거죠, 아빠? 예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열정을 보일 때와 같은 열렬한 태도로 물었다. 약속할게, 공주님. 준호는 대답했지만 그것이 딸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예나는 한 주 동안 모은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작은 신발 상자 모양과 색깔별로 분류하여 가지런히 놓았다. 수미는 문간에서 딸이 흥미를 느끼는 모든 일에 얼마나 체계적인지 생각하며 딸을 지켜봤다. 이는 준호에게서 물려받은 특성으로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서와 분류에 대한 욕구였다. 1917년 6월 12일은 그 시기에는 흔한 옅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공기 중의 습도는 피부에 끈적한 느낌을 주며 여름 제주도의 특징인 그 불쾌하면서도 기분 좋은 감각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예나를 일찍 개를 찾으러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했던 대로 오전 6시 30분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딸들을 깨우러 갔을 때 예나가 침대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생 수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나의 침대는 밤새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시트가 차가웠고 이는 아이가 한참 전에 나갔다는 신호였다. 수미는 준호가 오두막을 점점 더 다급하게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즉시 잠에서 깼다. 예나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물었지만 남편의 목소리 톤에서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오두막의 모든 구석, 화장실, 주방, 침대 및 심지어 아이들이 가끔 숨바꼭질을 하던 작은 옷장까지 확인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걸쇠는 잠겨 있지 않았다. 가족은 낮에는 결코 문을 잠그지 않았고 밤에는 안쪽 걸쇠만 걸었다. 그러나 그 걸쇠는 7살짜리 아이도 소리 없이 나가고 싶다면 안에서 쉽게 열 수 있었다. 준호는 즉시 현관으로 나가 몇 번이고 딸의 이름을 불렀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의 목소리는 근처 오두막의 이웃들을 깨웠다. 김 할머니는 몇 분 만에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이 보여주는 진정한 걱정의 표정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김 할머니는 상황에 필요한 실용적인 어조를 자동적으로 취하며 물었다. 어젯밤 9시 반쯤 잠들었을 때요. 수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일찍 해변에 가서 개를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마도 먼저 가버린 걸지도 몰라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보이는 가능성이었다. 예나는 무언가에 정말 흥분할 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바심을 보였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혼자서 나간 적이 없는 순종적인 아이였다. 특히 그렇게 이른 아침에는 더욱 그랬다. 김 할아버지는 수색에 합류했고 마을의 구석구석을 아는 믹스견인 캡틴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나누어 움직이기로 했다. 준호는 곧장 주요 해변으로 갔다. 수미는 인근 거리를 확인하고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웃들과 아침 조업을 준비하는 어부들에게 물어보는 일을 맡았다. 오전 7시 30분의 해변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거의 초현실적인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몇몇 현지 어부들은 작은 부두 근처에서 그물망을 손질하며 햇볕이 참을 수 없게 되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활용했다. 공기는 아직 밤의 상대적인 시원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곧 올 강렬한 더위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준호는 예나가 전날 개를 관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바위 지역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의 외침은 끊임없는 파도 소리와 섞여 바위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예나! 예나! 그는 몇 걸음마다 멈춰서 아무런 대답도 오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어부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듣고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돕기 위해 다가왔다.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52세의 박 사장님은 이 해안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고 어디를 찾아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나요?
박 사장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진지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다. 준호는 딸을 자세히 묘사했다.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 크고 갈색 눈, 키는 약 110cm. 아마도 전날 밤 입었던 별문의 핑크색 잠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어부들을 지휘하기 시작했고 해안선과 아이가 미끄러질 수 있는 바위 지역을 모두 수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동안 수미는 점점 더 커지는 절망감을 억누르려 애쓰며 아직 졸음의 반쯤 취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아를 데리고 마을의 흙먼지 날리는 거리를 헤맸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회이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5번가 모퉁이에서 빵을 파는 아주머니는 전날 오후에 한 소녀를 본 기억이 있지만 그 소녀가 예나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작은 잡화점 주인은 오전 6시에 가게를 열었지만 홀로 거리를 걷는 아이는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은 더욱 격렬해졌다.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마을 주민들과 연락하여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이지만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한 현실도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주도 해변은 작지만 7살짜리 아이가 길을 잃거나 더 나쁘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예나의 흔적 없이 4시간 이상이 흐른 뒤 준호는 지역 당국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1997년 제주도의 통신 시스템은 제한적이었지만 동네 어부 동민 씨는 해양경찰대장을 알고 있었고 어선 중 하나의 무정이를 통해 그와 연락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23년간 공공보안 경험을 가진 45세의 해양경찰대장 철수 씨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등장은 수색의 역동성을 즉시 변화시켰고 더 체계적으로 조직했지만 동시에 필사적인 부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차갑고 전문적인 현실을 도입했다. 처음부터 사실을 확립해야 합니다. 철수 대장이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각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갔다. 그의 경험은 실종 초기 몇 시간이 결정적이며 그 초기 몇 시간 동안 수집된 정보가 종종 조사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준호와 수미는 각 세부 사항이 딸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부모의 필사적인 정확성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다. 시간, 일상, 전형적인 행동, 예나 행동의 최근 변화, 제주도 해변에 머무는 동안 예나와 교류했던 사람들, 철수 대장의 질문 중 하나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아이가 모르는 지역을 탐험하는데 어떤 관심을 보였는가? 수미는 즉시 해변 북쪽 끝에 있는 민물 웅덩이에 대한 예나의 매혹을 떠올렸고 전날 그 지역에 그런 곳이 더 있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 정보는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수색을 확대하게 했다. 철수 대장은 제주도 해변 주변에 모험심이 강한 아이의 호기심을 끌 만한 여러 동굴과 자연지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지역들이 예나 또래의 아이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 상황을 알게 된 관광객, 어부, 경찰관 등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지역을 체계적으로 샅샅이 뒤졌다. 주 해변, 바위 지역, 마을거리, 심지어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맹그로브 숲 지역까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 30분경 수색팀 중 한 팀이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했다. 예나가 전날 놀았던 민물 웅덩이 근처, 웅덩이와 바다를 분리하는 바위들 사이에 그녀의 분홍색 샌들 한 짝이 끼어 있었다. 이 발견은 희망이자 동시에 새로운 고통의 원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예나가 실제로 그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는 수색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샌들이 한 짝만 있었고 격렬하게 벗겨진 듯한 위치는 무엇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던졌다. 철수 대장은 샌들과 주변 지역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그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신호를 읽게 해주었다. 샌들이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방식은 의도적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조류에 의해 쓸려왔음을 시사했다. 이는 예나가 어느 시점에 물속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순환사고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었다. 그 지역의 조류는 특히 물때가 낮은 아침 일찍에는 비교적 잔잔했다. 게다가 예나는 준호가 대구의 클럽에서 일할 때 그곳 수영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다. 물속 지역 수색이 강화되었다. 지역 어부들은 배를 이용하여 더 깊은 곳을 탐색했고 다른 자원 다이버들은 뭔가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중 바위 지역을 수색했다. 동민 씨는 그 지역의 모든 조류와 해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지역 해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휘관은 수년간 여러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이 노력들을 지휘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깊어가도록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휘관은 부모님 앞에서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다른 가능성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해변은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합법적인 방문객뿐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의심스러운 개인들에 대한 산발적인 보고가 있었고 가족이나 목격자들의 시기적절한 개입 덕분에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은 미성년자 괴롭힘 사례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실종은 이 지역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부산 및 다른 제주도 지역 당국과 협의하여 비슷한 패턴이나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준호 가족이 제주도 해변에 머무는 동안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자세한 면담을 지시했습니다. 이 면담 중 하나에서 처음에는 간과되었던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해변 근처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아주머니는 전날 약 30세가량의 남성이 소녀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묘사에 따르면 그 남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혼자 있었으며 예나와 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설명했습니다. 혼자 와서 가족들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시선에는 뭔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묘사는 답답할 정도로 모호했습니다. 보통 키, 검은 머리, 전형적인 관광객의 캐주얼한 복장, 사진이나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 없이는 식당 아주머니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들은 수색, 면담, 그리고 예나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느린 깨달음의 지루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무기한 휴직을 신청하고 수색 노력 조정에 전념했습니다. 수미는 그와 동행하는 것과 예나의 오랜 부재로 인해 혼란과 불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수아를 돌보는 것을 번갈아 했습니다. 제주도 해변의 지역사회는 놀라운 연대로 응답했습니다. 준호 가족을 거의 알지 못하는 가족들조차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원을 하며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마을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연합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차이가 공유된 비극 앞에서 무의미해질 때 지역 언론은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은 예나의 사진과 함께 한 면의 기사를 실었고 제주도 반도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실종에 대한 정보를 뉴스 속보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는 현재의 가능성들과 비교했을 때 언론의 도달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정보는 주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지휘관은 주 및 연방 당국과 접촉하여 시 경계를 넘어 공식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수중 수색 전문팀과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더 정확하게 프로파일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의학 심리학자를 포함한 추가 자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첫 주 동안 제기된 이론 중 하나는 예나가 미성년자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의 관광 지역에서 증가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자들의 전형적인 인구 통계학적 프로필은 예나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도시 지역에 아이들이 연루되었고 휴가 중인 중산층 가족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대구로의 귀환, 제주도 해변에서 2주간의 무의미한 결과 이후 준호와 수미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직무로 돌아가고 수에게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 대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제주도 해변에 무기한 머무를 것인지 지휘관은 그들의 물리적 존재와 상관없이 조사가 동일한 강도로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주간 연락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대부분의 미성년자 실종 사건이 처음 72시간 이내에 해결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대구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비참했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수아는 다가오는 새 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정상적인 일상의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수색과 관련된 비용 및 향후 조사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가족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구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는 대화와 노래로 빠르게 지나갔던 3시간은 침묵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예나가 언제 돌아올지 끊임없이 물었고 각 질문은 부모에게는 열린 상처와 같았습니다. 대구의 집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모든 것이 제주도 해변으로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나의 부재는 모든 구석을 상실의 흔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돈된 침대, 그녀만이 할 수 있었던 깔끔한 장난감 정리, 지난 여름에 모았던 돌멩이와 조개 껍데기들이 책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어지는 몇 달은 부모라면 겪어서는 안 될 감정적 시련의 연속이었다. 준호는 도청 업무로 복귀했지만 끊임없는 걱정과 수사와 관련된 잦은 연락으로 업무 성과는 불가피하게 저하되었다. 동료들은 이해와 지지를 보였지만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루는 그의 업무 특성상 높은 집중력을 요구했고 이는 그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미도 도서관으로 돌아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예나 또래의 아이들은 사라진 딸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계속 살아가야 할 동기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근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엄격한 루틴을 만들었지만 저녁과 밤 시간은 특히 힘들었다. 수아는 어린아이 특유의 회복력으로 부모보다 새로운 현실에 더 잘 적응했다. 그러나 혼란과 불안감을 반영하는 몇 가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 잠드는 것을 거부하고 잦은 악몽에 시달렸으며 부모님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극심한 의존성을 보였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강도는 약해졌다. 소토사령관은 정기적인 연락을 약속했지만 매번 전화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져왔다. 여러 단서들이 막다른 길로 판명되었고 다른 도시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인물들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들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1998년과 1999년은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릴 때의 고통스러운 느린 시간처럼 흘러갔다. 가족은 예나의 부재를 기능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매년 예나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녀의 방은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했다.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가족 대화에서 예나를 언급했다. 준호는 제주도 해변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달, 나중에는 석 달에 한 번씩 지역 주민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여행은 실질적인 필요성만큼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 되었다. 딸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1999년 3월, 이 여행 중 준호는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실종을 겪은 다른 가족들을 만났다. 이 만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했고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부모들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었다. 이 가족 중 한 명은 사라진 아이가 3년 후 그 아이를 자신들의 입양아라고 진심으로 믿는 가족과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결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준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들도 제시했다. 예나가 살아있지만 원래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떨까? 납치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러졌다면 어떨까? 2000년에서 2007년은 가족이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현실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수아는 성장하여 10대 초반이 되었고 언니의 부재로 인해 분명히 형성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진지했고 부모에게 더 보호적이었으며 존경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감정적 성숙함을 보였다. 준호는 감정적 생존 방법으로서 업무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에 도청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 승진은 부산으로 재배치될 압력도 동반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족 모두가 축하할 만한 직업적 기회였을 것이다. 대구에 남기로 한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제주도를 떠나는 것은 제주도 해변과 옌에 대한 정보를 얻을 미래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었다. 또한 수색 과정에서 구축했던 연락망과 관계, 즉 어떤 단서라도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경계했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것이었다. 수미는 자신의 업무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찾았고 점차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지원 전문가가 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아이들이 상실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제공했다. 많은 동료들은 옌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녀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끊임없는 동정심이라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 공식 수사는 활성 사건에서 미제 사건으로 바뀌었다. 소토사령관은 2003년 부산으로 전출되었고 그의 후임자는 유능했지만 사건에 대한 같은 감정적 연결은 없었다. 진행 상황 업데이트 전화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연간 단위로 줄어들다가 2005년경 완전히 중단되었다. 2008년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고 이는 수사를 극적으로 재활성화시켰다. 약 18세의 한 젊은 여성이 체포되었다.
대구에서 마약 관련 경범죄로 체포되었다.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키워졌지만 그 이모가 2년 전에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경찰 당국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연락했다. 예나 김의 이름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수십 건의 유사 사례들과 함께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 준호에게 전화가 온 것은 화요일 오후 그가 업무 회의 중일 때였다. 대구 경찰관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중립적이었고 그의 실종된 딸과 신체적 특징이 일치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있지만 더 확실한 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로 가는 여정은 준호와 수미의 삶에서 가장 긴 여정 중 하나였다. 8시간의 비행 동안 그들은 극도의 희망과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이전에 오보를 여러 번 겪었다. 오인으로 판명된 목격 보고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기꾼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드러난 전화. 대구 경찰 시설에서의 만남은 임상적으로 차가웠지만 감정적으로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에게 소개된 젊은 여성은 나이는 대략 맞았고 예나의 성장한 모습과 일치할 수 있는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그녀의 눈 모양이 달랐다. 그녀의 키는 수아의 성장을 바탕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준호와 수미를 보았을 때 아무런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걸려 처리된 DNA 검사는 수미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젊은 여성은 예나가 아니었다. 대구로의 귀환은 아마도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수년 만에 가졌던 첫 번째 진정한 희망을 나타냈고 그 희망의 상실은 그들을 이전보다 더 감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족은 심리학자들이 모호한 애도라고 부르는 것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종결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처리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기능적인 수용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공존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삶을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아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심리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었다. 그녀의 입학 에세이에는 가족들이 외상적 상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언급되었지만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준호는 2012년에 조기 은퇴하여 저축과 연금을 활용하여 실종 아동 찾기 활동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제주도 내 실종 아동 부모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했다. 수미는 학교로 돌아가 아동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트라우마와 회복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의 논문은 해결되지 않은 실종에 직면한 가족 생존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학문적 작업은 그녀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예나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가족 전통을 확립했다. 매년 6월 12일 그들은 제주도 해변으로 여행을 가서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보냈던 해변에서 개인적인 의식을 가졌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예나의 삶을 축하하고 그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재확인하는 행사였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출현은 수색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고통도 가져왔다. 준호는 페이스북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예나를 찾는 페이지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다른 가족들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단서를 생성했다. 예나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낸 사진, 다른 도시에서의 목격 보고, 그리고 때로는 어린 시절 기억의 공백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젊은 여성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락. 이러한 각 단서는 조사를 필요로 했고 확인을 거쳐야 했으며 자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해야 했다. 대부분은 오인이나 신체적 유사성이 피상적이고 우연적인 경우로 밝혀졌다. 그러나 준호는 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필요할 경우 사립탐정들과 협력했다. 2013년에 한 조사는 가족을 부산으로 이끌었다. 시장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된 후 비공식적으로 한 가족에게 입양된 23세의 젊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약 8살 때 길을 잃었다. 신체적 유사성은 놀라웠고 그 젊은 여성은 예나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DNA 검사는 다시 한번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2025년은 김가족의 새로운 일상에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수아는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고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미 일상을 확립했다. 실종된 가족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실질적인 명상의 한 형태인 목공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수미는 아동심리지원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외상 후 회복 기법에 대한 지역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은 옌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목적의식을 안겨주었다. 2015년 3월 서울의 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예나의 프로필과 일치할 수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약 25세로 통신회사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우연한 대화 중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초기 조사는 희망적이었다. 루시아 멘도사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예나의 성인 버전과 일치할 만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예나가 처음 7년 동안 보였던 성격과 유사한 특정한 취미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양 생물에 대한 매력, 특정한 특징별로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경향, 그리고 강렬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고독한 활동을 선호하는 점 등이 그랬다. 그러나 상당한 불일치도 있었다. 루시아는 9세부터 입양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는데 이는 설명되지 않는 2년의 기간을 남겨두었다. 게다가 그녀의 출생 증명서는 명시된 날짜보다 몇 년 후에 발급되었지만 옌에게 해당되는 1990년이 아니라 1989년에 태어났음을 보여주었다. 2015년 11월 20일 수미는 저녁 뉴스를 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종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그녀가 발전시킨 습관이었다. 종종 뉴스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범죄 조직 발견에 대한 보도가 포함되었다. 그날 밤 프로그램에는 헤어진 가족을 재회시키기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에 대한 코너가 있었다. 보도의 일부로 서울의 한 취업 박람회에서 여러 기업들이 젊은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라이브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다. 카메라가 여러 부스를 오가며 고용주와 구직자들을 간략하게 인터뷰했다. 어느 순간 디지털 마케팅 회사 부스에서 취업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그 여성은 약 25세였고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카메라를 올려다 보았을 때 수미는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눈은 똑같았다. 비슷하거나 닮은 것이 아니라 동일했다. 특정한 모양, 정확한 색깔, 심지어 미소 지을 때 눈꼬리가 살짝 주름지는 방식까지도.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표정에는 수미가 예나의 처음 7년 동안 수천 번 보았던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어떤 특성이 있었다. 손을 떨면서 수미는 리모컨을 잡고 볼륨을 높였다. 그 여성은 자신의 업무 경험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었는데 수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제 이름은 루시아 멘도사입니다. 그 여성은 말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특정한 방식, 심지어 말할 때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으로 익숙했다. 수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인터뷰는 카메라가 다른 구직자에게 옮겨가기 전까지 겨우 3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수미에게는 지난 18년 중 가장 강렬한 3분이었다. 그녀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는데 준호는 실종된 부모 지원 그룹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요. 그녀는 준호가 1997년 이후로 듣지 못했던 목소리로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예나를 본 것 같아요. 준호는 20분도 채 안 되어 집에 도착했고 수미가 극심한 희망과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요. 수미는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히 비슷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른이 된 예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수년 동안 기대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지만 수미의 직감을 믿는 법도 배웠다. 이전의 모든 오인 경보에서 그녀는 의심이나 주저함을 보였고 그것들은 결국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1997년 이후로 보여주지 않았던 확실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단계는 방송국에 연락하여 보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전환과 설명 끝에 그들은 그 코너의 프로듀서와 이야기할 수 있었고, 프로듀서는 취업 박람회가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여러 기술 및 마케팅 회사가 참여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프로듀서는 또한 그들에게 그녀가 지원했던 회사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지만 사생활 보호 규정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법적, 윤리적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회사와의 통화는 답답했지만 완전히 허탕은 아니었다. 인사과장은 루시아 멘도사라는 이름의 지원자가 그날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사생활 보호 정책 때문에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당한 수사 사유가 있다면 관련 당국에 연락해 볼 것을 제안했다. 준호와 수미는 당장 대구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루시아 멘도사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가지 실마리는 있었다. 그녀가 IT 분야 일자리에 지원했고 고객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아마도 대구나 그 주변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들은 예나의 이전 실종 사건을 조사했던 사립탐정에게도 연락했다. 그 조사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탐정은 대구에 유용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비에르 리오스 탐정은 15년 넘게 실종자 사건을 다루며 대도시에서 신원을 조사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과 현대 디지털 도구를 결합한 것이었다. 소셜미디어 검색과 공공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이었다. 멘도사라는 성은 매우 흔합니다. 하비에르가 대구에서의 첫 만남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가능성을 좁힐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요소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경력,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IT 분야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꽤 구체적인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하비에르는 대구 전역의 직업 소개소와 IT 기업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당한 법적 문제로 특정 인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일부는 일반적인 프로필과 일치하는 지원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5일간의 집중적인 수색 끝에 하비에르는 3명의 루시아 멘도사라는 후보를 찾아냈다. 이들은 직업 박람회 전후 몇 주 동안 IT 분야 일자리에 지원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23세로 예나로 보기에는 너무 어렸다. 다른 한 명은 28세였고 지난 5년간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어 활발하게 구직 중이었을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세 번째 후보는 더 유망했다. 25세의 루시아 멘도사는 지난 2년간 임시직으로 일했으며 고객 서비스 및 행정 분야의 여러 직책에 지원했다.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로마 노르테 콜로니아의 주소를 제공했는데 이 지역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비에르는 이 루시아 멘도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지만 첫 접촉 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정말 따님이라면 여러분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너무 직접적인 접촉은 충격을 줄 수 있고 신원을 확인할 기회를 갖기 전에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비에르는 직접 전화하는 대신 더 미묘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은 구실을 개발했다. 최근 직업 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는 시장조사 회사 대표로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전화는 금요일 오후에 걸려왔다. 하비에르는 직업 박람회의 효과에 대한 짧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참여가 미래 행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아는 참여를 수락했고 이는 어린 시절 예나의 성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15분간의 대화 동안 하비에르는 이 사람이 정말 예나일 가능성을 강화하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루시아는 어린 시절에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언급했다. 자신을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길러졌으며 항상 바다와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비록 대부분의 삶을 내륙에서 살았지만 하비에르는 시장조사의 일환으로 대면 만남을 제안했다. 루시아가 사는 로마 노르테 콜로니아 근처의 공공 카페에서였다. 준호와 수미도 참석하겠지만 하비에르의 동료인 척하며 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은밀하게 지켜볼 것이었다. 만남 아침 수미는 예나가 실종된 후 처음 몇 주 이후로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을 경험했다. 18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했지만 이제 그 순간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제대로 준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시아는 카페의 정시에 도착했다.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작은 배낭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앉기 전에 배낭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약 3미터 떨어진 테이블에서 수미는 카페의 다른 손님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며 강렬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신체적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몸짓과 습관들이 있었다. 예슬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탁자 위의 물건들을 정돈하는 방식,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특유의 모습, 심지어 미소를 짓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수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재현과의 대화 중에 예슬은 가족의 의심을 더욱 굳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언급했다. 그녀는 2012년에 돌아가신 마르타 김이라는 분과 함께 전주에서 자랐다고 했다. 마르타는 항상 예슬이 자신의 언니 딸이라고 주장했는데 언니는 예슬이 8살 때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예슬은 이 이야기를 증명할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었고 마르타는 항상 예슬의 친생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피했다고 한다. 항상 내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슬은 재현에게 설명했다. 마르타는 좋은 분이었고 저를 잘 보살펴 주셨지만 특히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정보가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예슬이 바다에 대한 반복적인 꿈을 꾸고 제주도 해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고 말했을 때 수미는 조용히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르타가 어린 시절에 그녀를 한 번도 해안으로 데려간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재현은 예슬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며 폭로의 순간을 신중하게 준비했다.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단지 취업 박람회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슬은 조심스럽게 조절된 목소리로 재현에게 말했다. 1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가족이 있는데 당신이 그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슬의 첫 반응은 혼란과 회의였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가 답했다. 마르타는 저에게 제 이야기를 설명해 줬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재현은 매우 조심스럽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갖게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1997년에 예나의 실종, 일치하는 신체적 특징, 그리고 관찰된 성격과 선호도의 유사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실종된 아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동의하신다면 어떤 관계든 확실히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슬은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정보를 분명히 처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재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 순간 재현은 준호와 수미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천천히 탁자로 다가왔다. 예슬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 표정은 해석하기 불가능했다. 혼란, 무의식적인 인식, 그리고 깊이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예슬 옆에 앉으며 감정을 억제하려 했다. 안녕하세요, 예슬씨.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수미이고 이분은 제 남편 준호입니다. 당신이 정말 저희 딸이라면 당신의 이름은 예나였어요. 예슬은 준호와 수미의 얼굴을 강렬하게 살펴보며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몇 분간의 침묵 후에 그녀는 예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각각의 답변은 예슬의 경험 속 무언가와 공명하는 듯했다. 수미가 예나가 소라게에 매료되었던 것을 묘사했을 때 예슬은 자신이 항상 이 동물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고 언급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준호가 예나가 물건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묘사했을 때 예슬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르타가 항상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자신의 강박증에 대해 불평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수미가 예나가 색깔과 크기별로 분류하여 보관했던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 컬렉션을 묘사했을 때 찾아왔다. 예슬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자신도 아파트에 비슷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본능적으로 해왔던 일이었다. 마르타는 왜 자신이 자연물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에 그렇게 매료되었는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더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예슬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저는 항상 해변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꿈을 꿔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이름을 외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그 이름들을 기억할 수 없어요. 단지 상실감만 기억나요. 준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예나의 마지막 사진 중 하나로
해변에서 웃고 있는 예나와 그녀 앞에 정돈된 조개 껍데기들이 보였다. 예슬이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완전히 잊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감정적, 정황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오직 DNA 검사만이 최종적인 확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슬은 수년간 억눌려왔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보이며 즉시 검사에 동의했다. 검체는 절차가 보장된 서울의 공인연구소에서 채취되었다. 그 결과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필요한 절차적 기록들이 갖춰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일주일이 걸릴 것이었고 그 일주일은 지난 모든 수색의 세월을 합친 것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예나는 준호와 수미와 시간을 보내는 데 동의했고 점차 그들의 가족사를 알아가며 지난 18년간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각 대화는 관련된 모든 이들의 커져가는 확신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결점과 유사점을 드러냈습니다. 예나는 마르타와 함께한 삶이 대체로 행복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끊임없는 느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타는 애정 어린 사람이었지만 비밀스러웠고 예나가 자신의 친가족에 대해 질문하거나 어린 시절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할 때마다 일관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예나는 되짚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할 때마다 마르타는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기억 때문에 슬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또한 수년간 꾸준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꿈 조각들과 감각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냄새, 특히 바다 내음과 선크림 향에 대한 친숙함, 마르타가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았던 제주도 특유의 음식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선호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지 않았던 기억 없이도 알고 있던 특정 제주방언 단어들도요. 결과는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대구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참석하기 위해 온 수아를 포함한 온 가족과 함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실험실 기술자는 과학적 정확성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예나, 김이, 준호, 박과, 수미, 이의 생물학적 딸일 확률은 99.7%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순간은 가족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18년간의 수색, 희망, 실망, 그리고 고통이 마침내 아무도 실제로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예나 이첼은 안도감, 혼란,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한 깊은 슬픔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어 기쁘지만 함께 잃어버린 모든 추억 때문에 슬프기도 해요. 수아는 7세 이후 외동딸로 자랐던 터라 자신만의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4세 때 잃었던 언니는 이제 25세의 성인이었고 본질적으로 유전적 물질은 공유하지만 역사는 공유하지 않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가족은 18년간의 이별 후 재회하는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시작하면서 예나가 어떻게 마르타 밖과 대구에서 살게 되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이제 예나의 전적인 협조를 받아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예나는 마르타와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1997년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르타 박은 90년대 동안 제주도 여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으며 제주도 해변에서도 일했습니다. 1997년 6월 그녀는 예나가 실종되었던 곳 근처 리조트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관광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용 기록과 전 동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현은 마르타가 예나의 실종 날짜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제주도 해변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 증인들이 마르타가 어느 날 아침 일찍 해변에서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는 방향 감각을 잃었고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건 재구성은 예나가 6월 12일 아침 일찍 오두막을 나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부모들이 처음 의심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찾았던 소락의 구역으로 곧장 향하는 대신 그녀는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을 탐험하며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탐험 중 어느 시점에서 예나는 어떤 종류의 외상, 아마도 낙상 또는 미지의 지역에서 길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부분 기억상실증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르타가 아침 입시경 그녀를 발견했을 때 예나는 방향 감각을 잃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나 부모님의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확보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마르타는 그날 아침 예나를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나의 머리에 눈에 띄는 타박상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관찰을 권고했고 기억상실증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타가 자신을 아이의 이모로 밝히고 아이의 보살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문서화했습니다. 마르타박에 대해 드러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복잡했습니다. 대구의 전 이웃과 동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나는 마르타가 3년 전인 1994년 교통사고로 자신의 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실은 마르타에게 치명적이었고 그녀는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변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명백히 길을 잃은 예나를 발견했을 때 마르타는 처음에는 최선의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나를 찾는 가족이 제주도 해변에 나타날지 몰라 해변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예나를 아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예나가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김 할머니는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실감에 휩싸인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예나가 운명의 선물, 다시 엄마가 될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이웃들은 김 할머니가 해변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조카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관되게 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자신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과묵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크게 의심받지 않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원 확인 후 몇 주 동안 예나는 수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공존했던 두 가지 다른 정체성을 통합하는 놀랍도록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 및 기억 회복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예나는 묻혀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처음 7년간의 기억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기억들은 감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장가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모래성을 쌓는 것을 도와줄 때 아빠의 거친 손의 느낌, 수미가 항상 사용했던 선크림의 특정 향기. 이러한 기억들은 파편처럼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대화나 사진으로 인해 촉발되어 찾아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수미가 어릴 적 예나가 가장 좋아했던 갈치조림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첫 한 입을 맛본 예나는 즉시 울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다려왔던 것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예나는 설명했습니다. 수아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은 특히 복잡했습니다. 수아는 수년 동안 잃어버린 언니를 이상화하며 성인이 된 예나의 현실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예나는 자신을 숭배했던 어린 여동생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 재결합 과정과 병행하여 당국은 원래 실종 사건과 그 후의 상황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2012년에 사망했지만 이 사건은 공식 문서화와 예나의 상태에 대한 법적 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한 상황이 수년 동안 감지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공식 시스템의 광범위함을 드러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이 만들거나 수정한 문서를 사용하여 예나를 학교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된 날짜보다 수년 후에 발급된 출생 증명서도 포함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대구의 교육 및 보건 시스템은 현재보다 덜 엄격한 확인 절차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역 주민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어린이들의 경우 더욱 그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꾸준히 일하며 안정된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역 당국은 그녀의 조카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또한 김 할머니가 공범이 있었는지 혹은 더 광범위한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는 그녀가 조직적인 범죄 의도보다는 개인적인 고통과 상황적 기회에 의해 동기부여되어 단독으로 행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재결합 과정의 가장 상징적이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측면 중 하나는 어떤 이름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김유진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지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의식적인 삶, 관계,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 전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나 준호는 그녀의 진정한 생물학적 정체성과
그녀가 잃어버린 첫 형성기를 나타냈습니다. 부모님과 수에게는 지난 세월과 상관없이 그녀를 예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가족 대화와 심리학자와의 상담 끝에 그녀는 공식적으로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나 유진 준호. 이것은 그녀의 진정한 역사와 그녀가 성장기에 발전시킨 정체성 모두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족 상황에서는 예나였고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진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신분 증명 서류를 공식적으로 수정하고 그녀의 본명을 복원하며 그녀의 생물학적 가족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렸지만 이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인정한 당국의 전적인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 가족의 재결합 이야기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더 넓은 공동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원래의 수색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축하와 안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래 수색에 참여했던 어부 박영감님은 성인이 된 예나를 만나기 위해 특별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8년 동안 해변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녀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잘 지내고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 평화를 줍니다. 김 할머니는 원래 수색 작업에 가장 먼저 참여했던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김 할머니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마침내 이야기가 긍정적인 결말을 맺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표현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가 설명했다. 아이가 잘 지내는 것을 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대구에서는 이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단순한 인간적인 관심사를 넘어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적용될 때 수색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루어졌다. 재회 이후 몇 달 동안 예나는 처음 7년 동안에 놀랍도록 구체적인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았고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새롭게 발견된 가족의 인내와 지속적인 지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나가 되찾은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는 제주도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마지막 온전한 날이었다. 특히 소라게에 대한 대화, 아버지 준호가 일찍 일어나 소라게를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리고 가족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혼자 일찍 나가 소라게를 찾으려 했던 자신의 결정을 기억했다. 아빠에게 보여줄 가장 큰 소라게를 찾고 싶었어요. 그녀는 가족 상담 중 한 번 설명했다. 전날 멀리 떨어진 바위 근처에서 몇 마리를 봤고 일찍 가면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정말 특별한 소라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또한 해변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던 순간의 단편적인 기억들도 되찾았다. 바위들이 예상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길을 잃었던 것을 기억했다. 돌아갈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을 기억했으며 익숙한 지형지물을 찾으려다가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을 특히 기억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녀는 설명했다. 저를 도와준 친절한 아주머니를 기억하지만 오랫동안 그 이전의 모든 것이 아주 생생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18년 동안 부재했던 구성원과 기능적인 가족 역학을 확립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의 상당한 조정을 필요로 했다. 준호와 수미는 자신들이 되찾은 딸이 자신들이 공유하지 않았던 경험과 관계로 형성된 자신들이 잃었던 아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예나 역시 자신 없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온 부모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가 처음 7년 동안 기억했던 부모는 상실, 수색, 그리고 궁극적인 재회로 형성된 성인들과는 달랐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초월하는 연속성의 요소들을 식별하기 시작했다. 1997년 이전 각 가족 구성원을 정의했던 동일한 근본적인 성격 특성들은 다른 경험들을 통해 발전하고 세련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준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의 꼼꼼함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유지했는데 예나가 물려받았고 고객 서비스 직업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특성들이었다. 수미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필요를 이해하는 그녀의 타고난 따뜻함과 직관적인 능력을 유지했으며 이 특성들 덕분에 예나는 처음 만났을 때 즉시 편안함을 느꼈다. 수아는 예나를 감동시킨 정서적 강인함과 성숙함을 발전시켰고 예나는 점차 자신의 실종이 어린 여동생에게 미쳤던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너는 마땅히 그럴 필요가 없었어야 할 정도로 강해졌구나.
예나가 성인 자매로서의 첫 번째 사적인 대화 중 하나에서 수에게 말했다. 기억 회복과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예나는 또한 김할머니와 그녀가 입양된 조카로 보낸 18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해야 했다. 비록 이제는 김할머니가 자신의 친가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함께 살았던 세월 동안의 진정한 애정과 보살핌도 기억했다. 김할머니는 예나의 성장기에 안정감, 교육, 그리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제공했다. 근본적인 거짓말에 기반했지만 그 보살핌은 진실했고 예나가 기능적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현실은 상황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상당한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 김할머니는 그녀에게 진실했던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예나가 가족 치료 세션 동안 회고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에 기반했다는 사실은 제가 그 사랑을 수년 동안 느꼈다는 것을 바꾸지 않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진짜 가족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도 이해해요. 심리학자는 가족들이 김할머니와 상황에 대해 복잡하고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건강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예나는 자신이 받은 보살핌에 감사하면서도 김할머니의 원래 결정이 초래한 해악을 인정할 수 있었다. 2015년 12월 당국은 예나 실종에 대한 원래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성공적인 재결합으로 해결된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장기 미제 아동 실종 사건에서는 극히 드문 범주였다. 최종 보고서는 원래 실종부터 재결합까지의 사건 연대기를 꼼꼼하게 문서화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식 기록을 제공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색 절차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미래의 유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준호 가족이 제주도 해변에서 마련한 비공식적인 종결식에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며 수년간 가족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김소령이 초대되었습니다. 그에게는 18년간의 모든 수사 방식에 영향을 미쳤던 경력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의 마침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종결식에서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주었죠. 2025년 말 예나는 제외한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대구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 지역의 통신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고객 서비스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한국어와 제주어 회화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적응 과정은 점차 의식적으로 떠오른 잠재의식 속 기억들 덕분에 수월했습니다. 기후, 소리, 심지어 생활의 리듬까지도 그녀는 합리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집 근처의 아파트를 빌려 즉시 함께 사는 부담 없이도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복잡한 감정들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공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역동성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는 예나가 재회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처음으로 제주도 해변을 다시 찾았을 때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해변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껴왔지만 이제 그 이끌림의 근원을 이해했습니다. 사라졌던 해변을 이제 온전한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원형적인 종결감을 선사했습니다. 준호 가족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비슷한 실종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실종자 수색 전담 단체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여 1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원과 실제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예나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윤영이 기억의 공백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성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실종의 양측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족 재회 전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가족의 경험을 석사 논문 주제에 통합하여 모호한 상실을 겪은 가족들의 생존 및 적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학술적 지식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종된 언니의 동생으로 성장했던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제주도 내 수색 및 신원 확인 절차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당국은 실종 아동 사건을 문서화하고 추적하기 위한 더 강력한 시스템을 시행했으며 늦은 출생 신고 사례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더 엄격한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을 계속 추구할 때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의 정체성이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동시에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탐구를 좋아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종류의 사건에 관심 있을 만한 다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